저렇게 사대주의, 반북, 반긴, 반통일로 나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최재형 목사의 단독 뭐 강연이라고 뭐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냥 뭐 디스커션 형식도 좋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자유롭게. 반통일 정책을 쓰는 거죠. 네? 반통일 정책을 쓰는 것 같다고. 누가요? 미스터윤이. 미스터윤이? 네. 그래서 그런 거다. 뭐, 그 박근혜는 안 그러고, 이명박은 안 그랬나요? 박근혜, 이명박도 그랬는데도. 미국과 일본의 네? 그런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미국과 일본. 네. 또 그 중국과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예. 다 같이 외교적으로. 네. 네, 그거를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예. 통일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누가요? 강대국들이. 주위 강대국들, 6개국. 강대국들이 원치 않으면은 원치 않은 건지 북조선에서 이북이 왜 그런 결단을 내리고 선포를 했느냐는 거죠.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네. 남과 북이 네. 기득권 세력에서 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모양으로 영세 중립국가가 되면 좋겠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 남과 북의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네. 대만과 중국 모양으로 자유왕래라도 되면 가능하겠는데요. 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한했을 때 그때 네,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알겠고요. 네, 예. 저희 생각은 네. 국익간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중들이 불곤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운동도 자주적인 통일운동 세력들이 힘을 합치지 않고 네. 그런 운동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우리 남한 민중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배려심을 주고 우리도 이럴 때 이런 지금 이 시기에서는 통일 세력들이 통일 운동에 대한 그런 데서 좀 뭉쳐서 통일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좀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이런 시기에 또 통일에 대한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 때 제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좀 강연하는 시간이니까 좀 더 하다가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내가 조금 여러분한테 터치를 해드릴게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아시죠? 결렬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100마리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사건 아십니까? 몇 번 등정했습니까? 2번인가? 2번 등정했습니다. 백두산 등정을 2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백두산 등정할 때 그 선대 수령들이 그 항일 투쟁을 했던 미령 안에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제가 아주 완전히 그 영상물을 다 잊었듯이 서치를 해봤습니다. 영문판도 유튜브 보고 북조선 것도 보고 다 했는데 백두산 미령은 들어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을 타면서 새로운 정말 역사적인 무언가 획기적인 결심과 결단과 각오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산행으로 보였고요. 또 그것을 설명하는 아나운서 멘트들도 다 그런 식으로 지상 최대의 역사적 결단을 하기 위해 백두산을 오르시었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두산 등정을 마치고 나서 획기적인 큰 어떤 정치적인 변혁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열렸죠.
바로 그겁니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호칭이 다양했습니다. 선대 수령이 해놓았던 그 제도 국방위원회, 그 국방위원회에서는 처음에 2010년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시였어요. 그때는 그냥 대장으로 통했습니다. 대장. 그러면서 그냥 인민들 사이에서는 청년대장으로 통했고, 그러다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서거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인민군 총사령관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또 결국은 이제 7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그 국방위원회라는 걸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라는 걸 신설해서 국무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대 수령이었던 김정일 위원장은 총비서로서의 직책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총비서라는 직책을 다시는 누구도 갖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총비서라고 하는 그 추대를 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 그리고 그보다 한참 거슬러 올라간 얘기지만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또 추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후에 그 후계를 이은 최고 지도자들도 주석이라는 호칭을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그동안은 10년 동안은 2012년도에 취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취임이라는 말을 쓸게 취임을 했다고 했을 때 10년 만에 이제 그 총비서가 된 건데요. 총비서가 되기 전까지 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위원장, 국무위원장 이런 직함은 집단 지도 체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비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유일 지도 체제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유일 지도 체제.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제8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방송과 신문에서는 수령이라는 말까지 칭송하는 명칭들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민적 수령, 또 우리의 수령, 이런 수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고, 그 노동당 대회가 시작되는 도중에 추대사를 했던 인물도 바로 추대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8차 노동당 대회가 2021년이었죠.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노동당 규약 안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이라고 하는 그 규약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이라고 하는 그 문항을 빼고 뭘 집어넣는가 하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행이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실상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 때 규약이 바뀐 겁니다. 김정우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노동당 8차 대회에 임해서 총비서로 추대를 받고 수령으로, 그냥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주석에게만 전형적으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에게는 수령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장군이라는 명칭으로만 인민들에게 익숙해 있고, 김일성 주석에게는 수령으로라는 호칭을 썼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가 된 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수령으로 이제 추대가 되는 이제 놀라운 대변혁이 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그 대회에서 이미 남한을,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약을 변경한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엄청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북측이. 제가 평양 거리를 지나갈 때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는 영남민들한테 닿아가지고 조국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미국 시민입니다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풀어헤치고, 단추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장기를 두고 있다가도 단추를 이렇게 잠그고 경건한 모습으로 통일을 얘기해. 그 정도로 통일을 얘기할 때는 북측의 인민들이 진지하고 아주 근엄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통일 담론을 줄줄줄줄 말합니다. 학생이고 청년이고 직장인이고 바둑 장기를 두고는 영감들이고 아주머니들이고 소용없어.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구든지 콕 찌르면 줄줄줄 나와요. 똑같지가 않아 다. 그 정도로 확고한 통일의 의지와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 평민들도, 평범한 인민 대중들도, 그리고 모든 노동당 기관들과 정부 내각의 기구들, 당연히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대단했는데, 그 규약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이가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선제 타격을 우러나고 북을 자극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애매하게 윤석열한테 덤태기를 씌워서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기원을 내가 좀 더듬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고 정확한 거는 2021년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시절이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시절입니다. 대통령하고 있었던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권에 이미 북은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에서 통일의 상대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약화시켜서 이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더욱더 자력갱생을 하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규약을 바꾸고 남한과 교류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동안은 어떤 자력갱생을 한다는 것보다도 남측과 뭔가 교류를 하고 손을 잡고 또 관성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거 허용하기도 하고, 뭐 없어서 안 받는 것보다 교류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서서히 이북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켰다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시초는 문재인 정권 때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완전히 북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뭐 길게 해봐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도 북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통일에 대한 담론도 뛰어난 분들이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러시아를 최근에 방문해가지고 그 뭐 우주선 로켓 쏘는데 미사일 발사하는데도 푸틴하고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두 지도자가 나눈 대화를 여러분 셀음으로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국 뉴스에도 셀음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러시아 측에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반제 자주 투쟁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역이 뒤에 있고 좌우를 이렇게 옆을 보면서 두 지도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통역을 합니다. 여러분, 북측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뭐냐? 반제 자주 주권을 찾아라. 또 남측에게도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회를 주고 무언가를 던져주는 건 뭐냐? 너희 남조선 민중들은 반제 자주 주권을 찾아라 이겁니다. 반제 자주 주권 그러면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너무 북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해서 반미 자주라고 쓸 수가 있겠죠. 미국에 종속돼 있다, 뭐 예속돼 있다, 식민지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종속, 예속 이런 말을 쓰는데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뭐 이렇게 뭐 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여러분, 반제 투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을 하고 내려가고 싶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반제 자주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주, 주권, 주체 이런 선언이 바로 반미 선언이고 반제 투쟁입니다. 그게 북조선에서 우리 남조선 민중들에게 바라는 것일 테고 또 북이 우리를 제1의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한 이후에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정말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식으로 어안이벙벙한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허리띠를 발끈 동여매고 자주와 주권과 주체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만이 그래야만이 윤석열도 우리가 탄핵을 시킬 수가 있고 김건희도 구속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시킬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북한의 저렇게 돌아선 마음을 북한이 저렇게 완전히 돌변한 저 조치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원상복귀하는데 우리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NLL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제 용어가 있잖아요. 그 NLL에 대해서도 다섯 가지를 우리한테 경고를 줬습니다. 북에서 적대적 교정국가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NLL에 대해서도 5가지를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를 해줬잖아요.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 이런 것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9.19 군사 합의를 완전히 파기한다고 하는 선언을 북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로 발표한 내용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9.19 군사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거 9.19 군사 합의 성취한 겁니다. 그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의 그 남북의 양 정상이 합의한 그 공동 선언의 정신이 깃들여져서 만든 합의가 9.19 군사 합의 아닙니까? 한반도에 그 정신이 뭡니까? 9.19 군사 합의가 한반도에 다시는 유교 같은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이념이 그 합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일대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의 접경지역 일대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9.19 군사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원식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깝치는 신원식이가 그냥 뭘 북한의 만리경 1호라고 하는 정찰위성을 발사하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를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또 한덕수 총리가 우리는 9.19 군사합의 준수 의무가 없음을 천명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리고 신원식이가 또 다시 반복해서 만약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앞자만 따가지고 즉강 끝이라고 해요. 즉강 끝. 즉시 강력히 끝까지. 아이고야 신원식이 그 팔자오름으로 그 장관 되기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신원식이가. 근데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얼핏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뭘 모임을 하면 신원식이가 안 보여가지고 찾아보면은 나중에 나타나면은 물어보면은 류마티스 이것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닌답니다. 치료받느라고.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돼가지고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팔자걸음으로 휘청휘청하면서 다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가장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핵무기 투하에도 안전한 지하 벙커에서 핵무기 주유소를 만들어놨거든요. 청와대에. 이거는 안보사항이 아닙니다. 극비사항이 아니고 이제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지하에서 경복궁 돌담으로 해가지고 지하에서 경전철 같은 거 대통령이 유사시 도피할 수 있는 경로부터 뭐 어마어마한 이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주의가 가능한 청와대를 떠나서 저 용산 나대지 평지 위에 시멘트 건물로 세워진 10층짜리 국방부 청사로 기어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이가 대북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장사정포만 쏴도 180mm, 240mm 장사정포 있잖아요. 이런 것만 쏴도 남한은 불바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안타까운 거는 그게 장사정포가 날라왔을 때 미군의 어떠한 미사일로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미사일로도 북에서 쏘는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그 북에서 쏘는 장사정포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신원식이가 개발 독려를 하고 그 개발 지원금을 책정을 한 이야기도 뉴스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핵무기는 쏠 것도 없이 핵무기를 북에서 쏠 것도 아니지만 장사정포만 가지고도 남한은 이미 불바다가 돼요. 그런 뭐 전후사정도 모르고 뭘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역대 어느 정권에도 이렇게 남북관계 채널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물밑 채널도 중단되고 물위 채널도 중단되고 모두 끊겨버렸습니다. 서로 우발 충돌이 발생하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그것도 내가 언제 확인한 거는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인영 통일장관 시절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하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인영 통일장관한테 내가 물어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북에 지금 소통합니까? 한 라인이 다 끊겼는데. 그랬더니 이인영 장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더만. 우리도 다른 소통하는 창구가 한 라인이 없어서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에 전달합니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하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국 남북 대화 사무국을 완전히 다 폐지해버리고 행안부로 다 대기발령을 내려가지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올 2월 15일 날 광화문의 포시즌 호텔에 모여가지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대 연구원장들을 모아놓고 국립외교원장, 국립국방연구원장, 국립통일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디스커션을 하고 발표를 하게 해놓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떤 통일 정책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북진 통일.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선포를 했는데도 여러분 관심도 없죠. 내가 언론에 다니면서 계속 떠들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자유자만 놓으세요. 자유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이 대명천지에 이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발상을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제가 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승만이가 1956년에 대선에서 조봉암에 의해서 문제제기가 되었죠. 북진통일론이. 그 북진통일론 잘못된 겁니다. 조봉암 씨가 지적을 하고 대선 이제 대권 주자로 나서가지고 이제 이승만하고 뭐 이제 서로 대권 다툼을 했는데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조봉암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는데 216만 표를 얻었어요. 이승만의 절반을 얻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승만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바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북진통일만 절대적인 진리로 통했고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꺼냈으면 누구든지 징역을 가고 구속되고 잡혀가고 재판에 회부되고 사형당하는 그런 암울한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북진통일을 조봉암이 처형되고 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고 장면 정부에 의해서 파기가 된 건데 이거를 윤석열이가 김영호를 통해서 다시금 북진통일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올해 있었던 얘기는 올 2월 5일날 2월 14일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취임한 첫 해 11월에 한미합동군사훈련 공군훈련을 하는데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공군훈련, 육군훈련, 해군훈련이 있잖아요. 공군훈련을 비질런트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백조 훈련이라고. 그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여러분? 북한을 700곳으로 쪼개서 700곳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완전히 회파시키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100대가 출동을 하고 또 F-35A라든지 최신의 폭격기가 240대가 동원돼가지고 북한을 족토화시키는 겁니다. 700곳을. 산악지대가 72%고 나머지는 이런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가 있고 읍내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쑥대밭을 만드는 훈련을 윤석열이가 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훈련에는 한미일 공군이 다 참여가 된 겁니다. 이런 천일공로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운동단체는 특별한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은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훈련을 했고 올해는 올 3월 9일 날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어떤 훈련을 했는가 하면 김정은 참수부대를 했습니다. 김정은 참수부대 그 시범 케이스를 보여줬는데 그 시범 케이스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여단급 규모입니다. 김정은 참수부대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합니까? 내가 우리 저기 근호 청년하고 나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잘 지냅시다. 교류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내가 예산을 650억을 투자해가지고 저 근호를 테러하고 살인 청부업자 훈련을 시키는 훈련하면 저 근호가 나를 얼마나 배신감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쓴맛을 문재인 정부 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소대가리 욕을 먹고 개성공단을 여는 것도 미군에 가서 미국한테 쭈르르 가서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북이 이제 결별을 선언한 결심을 그때부터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북이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올바른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냐, 우리의 동족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동족도 아니고 동질도 아니다. 내가 동질, 이질이라는 말에 되게 민감해요. 제가 이게 훈련을 시키는 통일 강사 청년이 한 번은 앞에 나가서 디스커션을 할 때 북한과 남한은 이질화됐다 이래가지고 내가 즉석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도중에 즉석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기름입니다. 이게 물이면은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과 물을 이질이라는 거지 어떻게 남과 북이 이질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이질이 아니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혈통인데 물론 이념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동족도 아니고 동질도 아니고 이질화된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규명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의 페이스북, 지금 페이스북은 이 디올백 사건 때문에 제가 임시로 클로즈를 했습니다. 제 페이북의 구호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로 주권의 주체의 우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저는 저의 선언이었고 그렇게 나는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나를 모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나는 아무리 목말라도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 아니면 난 마시지 않으라고 그런 결단으로 저는 지금 살아온 것 같다라고 여러분 앞에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도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나무 밑을 이렇게 사방팔방 다니면서 전상천하 유아독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가 하늘아래 땅 위에 제일 높고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자주와 주권의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주체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또 예수님 말씀에도 성경에도 그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똑똑똑 누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런 업으로 먹고 그런 나른 업으로 마시리라. 그러니까 밖에서 놓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님이 놓고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다 신의 영역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와 주권의 이런 설정은 종교 생활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었죠. 제 강연을 많이 들은 분들, 방송 들은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구약시대 때 민수기서에 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뱀독이 퍼져가지고 날아가는 불뱀에 물린 거예요.
뱀이 그냥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었어요. 거기 물려가지고 온몸에 뚱뚱 부어가지고 뱀독에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해결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높은 장대에다가 노뱀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있어라. 누구든지 어떤 뱀에 물린 환자는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장난하는 줄 알고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고 쳐다봐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쳐다보는 거 안 쳐다보는 거는 본인의 주권과 자유의지고 주체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은, 인간의 주권은 그걸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는 인간의 주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말하기도 싫어요. 너무너무 내가 이제 하도 말을 하니까. 지금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 대한민국 땅, 이 팔도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그런 요소마다 미군 기지, 미군 부대, 미군 캠프, 레이더 기지, 해군 기지, 군함 기지, 비행기장, 벙커, 오스카 미군 기지 같이, 또 탱고 미군 기지 같이 화강암 속에 아무도 모르는 그 요새, 수십만 평의 요새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장악을 해서, 장악을 한다. 목사님, 이거는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켜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더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장성들, 장군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일절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도 모니터링, 필터링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왜? 미군이라고 하는 영역, 미국이라고 하는 영역, 성역을 건드렸다가는 국회의원을 두 번 다시 출마할 수도 없고 재선에 당선될 수도 없고,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하는 장군, 장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별을 달 수 없는, 진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판을 치고 생물학 시험을 하고 세균 실험을 하고 가진 짓을 다 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평택 미군 기지가 얼마나 그 에어리어가 넓은가 하면 그 담장이 60리입니다. 60리길이에요. 60리길인데다가 이쪽으로 가면 군산 비행기장, 군산 미군 기지하고 또 맞닿아 있고, 알고 보면 천국에 용산을 여러분 다 돌려준지 아십니까? 천만에. 지금 그 호수연남 미군 그 대사가 그 월장 사건, 우리 대진년 학생들이 월담한 사건 때문에 그 용산 미군 기지 안에 주한미 대사 관저를 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동두천도 아직 반납된 게 아닙니다. 반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 예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예소, 경제적인 예소,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140년 전에 전파해서 이 기독교가 한국의 정신을, 민족 정신을 갉아먹고 역사 정신을 갉아먹은 이 종교마저도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있다고 나라로 우리가 전락되어 있는데,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우리가 자주와 주권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체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공항에 가면은 여름 휴가 때나 주말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래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느라고 정신없이 공항이 막 포화 상태 미어 터지는데도 왜 자기 나라 국방은 왜 미국에게 다른 나라한테 의존을 하냐 이거예요. 자주 국방을 못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저는 남미의 해방을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방과 독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선언해 왔습니다. 완전한 자주 통일을 이뤄야 그때
우리는 독립이 된 것이고 완전한 해방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많이 됐잖아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무지몽매하고 무지하고 또 힘이 없었으면 그 제국주의 당사자들인 스페인의 왕족들이 독립운동을 해줬느냐고. 하도 이 무지렁이 같은 남미의 민중들이 이 뭔가 식민지에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의식이 있는 젊은 왕자들이나 왕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해방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이런 웃지 못할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야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고 이 미국으로부터 탈미가 돼서, 탈미라고 하는, 내가 말하는 최재형 목사가 말하는 탈미의 과정은 미국을 완전히 내쫓자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용미의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용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국익에 맞게, 남과 북의 국익에 맞게, 통일의 국익에 맞게 미국을 활용하고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미국이 어떤 놈들인데 우리한테 활용을 당하고 이용을 당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전략이 뛰어나고 국력을 갖추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마지막은 탈미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 탈미의 단계. 탈미가 뭐냐? 미국으로부터 종속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꾸려나가는 단계를 탈미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단계가 이르도록 우리가 반제 자주 노선의 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우리 정말 통일협동 농장, 여기 오늘 이재마 동의보감 강화천여를 출판한 조익현 선생, 오영경 사무총장님, 그리고 비록 좌충우돌하지만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전국농민의 동지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해산됐지만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통일의 우리 역군들 포기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만이 가장 1차적으로 북한과 우리가 다시금 동족과 동족의 상대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두 분 정도만 받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딱 두 분. 네, 질문 받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신 분은 하지 마시고 저 뒤에 마이크를 주시면서 방송이 여기 촬영이 되니까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 한 명, 장년 한 명 이렇게.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해주시고요. 제가 잠깐만요. 질문만 해주십시오. 제가 수없이 내가 10년 이상 강연해봐서 질문 시간에 저를 오히려 가리키는 분이 있고 질문을 이용해서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연설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질문은 그냥 질문입니다. 강사한테 하는 질문만 해주세요. 예. 제가 89년도에 독일 통일 때 11월 3일 날 베를린 장벽 밑에 있었어요. 고엘라 킹이 됐고. 네. 근데 저희는 독일이 서독이 통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들은 동독의 주민이 통일을 시켰다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아까 여러 가지 내용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이게 상상입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거로 하는데 말을 2,600만 명입니다. 네, 선거를 하면 남북이 그러면은 북한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북한이 지지하는 정치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전제를 동독의 국민처럼 그걸 연구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독일 통일이 우리 한반도 통일에 무슨 좋은 본보기가 되거나 좋은 사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배경이나 체제나 이 내용 자체가 독일과 한국은 우리 한반도는 다르죠. 다르고 이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통일이 되면 남북이 통일이 되면 지도자 예를 들어서 수상이나 총리,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남에서 많이 그런 사람이 배출될 것 같습니까? 선출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북측에서 많이 선출될 것 같습니까?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통일정부가 수립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남측에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메리켈 총리처럼 맞습니다. 네, 저답을 요구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확실한 원리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낙선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가운데 만약에 통일이 됐어요. 남측은 빤해요. 이 구도가 지금 진보 보수의 구도가 그런 상황에서 북측이 이제 2,600만 명이 이제 영입이 됐어요.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통일이 됐어요. 합쳐졌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누굽니까? 동독 목사의 딸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장도 동독 출신이고 독일의 어느 대통령도 동독 출신이고 최장수 국회의장도 동독 출신이고 지금 독일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위정자들이 거의 다 동독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표를 지금의 우리 북측의 인민들이 표를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누가 이게 지도자가 되느냐 위정자가 되느냐가 많이 갈릴 길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남한이 된다는 건 틀린 대답이고 북측이 된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동독 안에 베를린이 있는 거 아셨죠? 동독이라고 하는 땅 안에 베를린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구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평양 안에 거기에 우리의 서울이 반쯤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를린 장벽 뭐 이제 부서진 거 얘기하지만 사실 독일의 분단은 베를린 장벽 가지고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됩니까? 그 동독과 서독을 나눈 철조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사실 그 철조망이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길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방문했을 때 그 철조망 끝에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총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총격을 맞아가지고 동독 그 군인한테. 그랬는데 그 시체의 위치를 두고 동독과 서독이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요 시체의 시신이 동독 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처리해라. 서독은 아니다. 서독이 이렇게 동독한테 띠밀고 동독은 아니다. 팔 두 개는 동독으로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시체 하나가 철조망 위에서 몇 년 동안 걸려 있었어요. 까마귀밥이 돼가지고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잔인한 얘기입니까? 아무튼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동베를린 서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철조망이 걷어지고 그러고 이제 독일이 통일됐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이 뭐 재선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오바마가 44대 대통령이었으니까 미국 대통령 몇 명 안 됩니다. 많지 않아요. 조지 워싱턴부터 지금 바이든까지 몇 명 안 되는데 그 대통령들이 다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아십니까? 분단국가 출신이야. 미국의 대통령들이 전원이 다 어디냐? 동독과 아일랜드.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분단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영국이 분단국가입니다. 영국이 왜 분단국가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대한민국 남과 북은 1945년에 분단이 됐지만 영국은 1927년에 분단이 됐어요. 어떻게 분단이 됐습니까?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니.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웨일스, 그 다음에 또 북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일랜드만 빼고 노던 아일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4개의 나라와 그냥 아일랜드가 분단이 된 겁니다. 원래는 5개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아주 처절한 분단국가인데 하필이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지금의 바이든도 아일랜드 출신이고, 예. 트럼프는 독일 출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케네디 대통령도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기자가 마이크 대니까 아일랜드는 나의 모국이고 나의 영원한 고국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일랜드 토박이고 그런 미국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과 아픔을 다 공감하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대통령들이 한반도 분단에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국익 때문인 거죠.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자국의 국익을 중요시 여기는데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국익이 뭐 필요해서 윤석열 보세요. 예? 핵 폐기수 이거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그냥 국익은